몇 해 전 나는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이었고 혼자 사는 것에 대한 기대와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아파트 단지는 오래되었지만 그만큼 월세가 저렴했다. 이사 첫날 늦은 시간이었지만 짐을 어느 정도 정리한 후에야 비로소 집안이 제대로 보였다. 빛이 희미하게 들어오는 작은 방도 개와 좁은 거실이 전부인 그리 특별할 것 없는 구조였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처음으로 이 낯선 집에서 잠을 청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딘가 부드러운 소음이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듯했다. 나는 그 소리가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것이라고 애써 시간대를 넘겨버렸다. 몇 주가 지나면서 그 낮은 목소리는 점점 더 자주, 더 크게 들려왔다. 그 소리가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찾을 수 없어 나는 깊은 잠을 잘 수 없었다. 피곤함이 쌓이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결국 주말이 되어 나는 그 소리를 찾아내겠다고 결심했다. 그날 밤 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집 안을 돌아다녔다. 부엌 찬장한 벽장, 심지어 욕실 천장까지 확인했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그러다 문득 거실 한 구석에 세워놓은 오래된 장식장이 눈에 들어왔다. 이사할 때 전 주인이 놓고 간 물건으로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었다. 장식장의 문을 열자마자 그 소리는 명확하게 들려왔다. 깜짝 놀라 장식장을 닫으려던 순간 장식장 가장 아래쪽 서랍 틈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무언가가 눈에 띄었다. 나는 손을 조심스레 넣어 그 물건을 꺼냈다. 그것은 낡고 오래된 일기장이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다시 응접실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다. 일기는 1990년대 초반에 쓰인 것으로 보였고 일기장 주인은 주로 일상적인 내용들을 기록해 놓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일기에는 점점 이상한 내용이 쓰여져 있었다. 누군가가 밤마다 창문 밖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른다거나 집안에 혼자 있어도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진다는 이야기였다. 점점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한 나는 문장을 읽는 것이 꺼림칙했지만 그만둘 수가 없었다. 마지막 몇 장에는 해독하기 힘든 글씨로 빠져나갈 수 없어. 들리지 않게 해줘 라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써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내 귀에 또렷하게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욱 명확하고 강하게. 공포에 질린 나는 일기장을 덮고 뒷걸음질을 쳤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들리지 않게 해줘 라는 목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했으며 손발이 오들오들 떨렸다. 나는 갑자기 집 안의 조명이 깜박이는 것을 느꼈고 차가운 공기가 안개처럼 나를 감싸는 기분이 들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린 나는 방에서 가장 가까운 출입문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문을 열고 나간 순간 소리와 차가운 기분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나는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조용한 복도만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 이후로 나는 그 아파트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다. 나날이 지쳐만 가는 나를 붙잡고 친구들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지만 나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이야기를 해줄 수 없었다. 짐을 싸며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둘러볼 때 나는 다시 그 장식장을 보았다. 일기장은 아파트 어딘가에 남겨둔 채로 말이다. 그 뒤로 나는 다시는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리고 아파트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을 때 창문 너머로 희미한 그림자가 서 있다 사라지는 것을 본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나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살고 있는 대학생 지훈은 학교에서 늦게까지 과제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유난히 어두웠고 거리에는 차도 사람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골목길을 천천히 걷던 지훈은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순간 몸이 굳었지만 천천히 고개를 돌려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금 안도했지만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훈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무심코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지만 불안한 마음에 불을 켜고는 집안 곳곳을 확인했습니다. 방마다 불을 켜며 혼자인 것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그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피곤해서 괜한 상상했나 보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지훈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시간을 더 과제에 몰두하던 지훈은 새벽이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기로 했습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눕자마자 어디선가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그의 방문 앞에서 멈춘 듯했습니다. 지훈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문 너머로 무언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소리는 사라졌고 집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지훈은 벌떡 일어나 방에 불을 켜고 다시 집안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였지만 그는 결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방문을 잠그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지훈은 깊은 잠에 빠질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피곤한 얼굴로 학교에 갔습니다. 어제의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던 그는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대부분은 별거 아닌 듯 웃어넘겼지만 한 친구는 진지한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진짜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옛날 우리 동네에 그런 얘기 있잖아. 한번 테마사를 찾아가 보는 건 어때? 라는 친구의 말에 지훈은 조금 찝찝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지훈은 결국 인터넷에서 유명한 테마사를 찾아갔습니다.
조금은 부끄럽고 어색했지만 계속되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퇴마사는 지훈의 이야기를 듣더니 집에 찾아가 감정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지훈은 퇴마사를 집으로 초대했고 퇴마사는 집을 꼼꼼히 둘러보았습니다. 조용히 지켜보던 지훈에게 퇴마사는 이 집에는 억울한 영혼이 남아있는 것 같군. 특히 너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네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훈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퇴마사는 영혼을 달래주기 위한 작은 이식을 치러줄 수 있다고 했고 지훈은 이번 기회에 그 불안감을 떨쳐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의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기이한 주문과 함께 퇴마사는 집안을 정화하는 듯 했습니다. 의식이 끝났을 때 지훈은 묘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퇴마사는 다 끝났어. 이제 괜찮을 거야 라는 말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지훈은 그 어떤 기이한 경험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이 되면 여전히 그날 밤의 발자국 소리가 떠오르곤 했습니다. 괜한 상상이라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생생했던 그 소리는 그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대학교 시절 나는 도서관에서 자주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곤 했다. 그날도 시험 공부가 한창이어서 몇 시간째 책에 파묻혀 있었다. 도서관은 24시간 운영되지는 않았지만 밤 12시까지는 열려 있었기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시계가 11시 45분을 가리키자 나는 자리를 정리하고 도서관을 나서기 시작했다. 무거운 책 가방을 메고 얼른 기숙사로 돌아가고 싶었다. 문제는 도서관에서 나간 이후였다. 도서관을 빠져나와 기숙사로 가려면 캠퍼스를 가로질러야 했는데 그 중간에는 오래된 계단이 하나 있었다. 캠퍼스 내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두 개를 연결하는 통로에 위치한 이 계단은 늘 이상한 분위기를 풍겼다. 낮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뜸했지만 밤에는 더욱 기피하는 장소였다. 바로 그 계단을 건너가야만 기숙사로 빠르게 갈 수 있었기에 하는 수 없이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계단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기분이 엄습해왔다. 쌀쌀한 바람이 불었고 주변은 고요했다. 캠퍼스는 이미 적막에 휩싸인 지 오래였지만 그 계단 아래에서 느껴지는 어둠은 좀 달랐다. 나는 핸드폰 손전등을 켰다. 희미하게 빛나는 계단은 먼지와 쓰레기로 두텁게 덮여 있었다. 그 순간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뒤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계단 중간에 다다랐을 때 아래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툭, 툭, 툭 하는 규칙적인 소리였다. 마치 누군가 바닥을 긁는 것 같기도 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본능적인 감각이 나를 사로잡았다. 내려가면서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듯했다. 그리고 문득 계단 아래를 내려다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뻔했다. 어둠 속에서 무엇인지 모를 형체가 웅크리고 있었다. 그것은 눈이 빨갛게 빛나며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공포에 질린 나는 계단을 뛰어올랐다. 그러나 신발끈이 풀렸는지 계단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얼른 일어나려 했지만 발목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다. 기어가다시피 계단을 빠져나와 무작정 캠퍼스를 달렸다. 뒤를 돌아볼 틈도 없이 나는 건물 밖으로 나왔고 안전한 빛이 비춘 곳에서야 잠시 멈춰설 수 있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더 이상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는 기숙사까지 달렸다. 그 후로는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남지 않았다. 소문에 따르면 그 계단 밑에는 오래전에 실종된 학생의 영혼이 머무른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과연 그날 내가 본 것이 정말 그 영혼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착각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날의 경험은 평생 잊히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고 그 계단은 학교 내에서 전설적인 공포의 장소로 남게 되었다. 아직도 일부 학생들은 그곳을 지나가며 기묘한 기운을 느낀다고 말하곤 한다. 네 번째 이야기 약속의 그날 밤 2012년 대학생이었던 나는 당시 친구들과 함께 수학여행을 갔던 전라도의 한 작은 시골 마을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다. 그때의 재미난 기억을 되살리고 싶어 나는 같은 과 친구 3명과 함께 떠났다. 우리 모두는 그 마을 근처에 작은 펜션을 예약하고 출발했다. 펜션은 숲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 도심에서 벗어난 한적한 분위기였다. 펜션에 도착한 첫날 우리는 짐을 풀고 마을을 산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을은 처음 방문했을 때와는 달리 훨씬 적막했다. 가게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고 사람들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길에서 마주친 몇몇 주민들조차 서둘러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듯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냥 시골이라 그런가 보다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저녁이 지나고 밤이 되었을 때 우리는 펜션에서 술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밖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했지만 차츰 그 소리는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반복되었다. 마치 누군가가 걸어서 다가오는 듯한 발자국 소리였다. 우리는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하지만 바깥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소리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나는 친구 하나와 함께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소리가 들리던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가자 그곳은 바로 숲으로 들어가는 입구였다. 숲속에서는 여전히 그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조심스럽게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 들어갔다. 숲속은 점점 짙은 어둠으로 바뀌었고 나뭇잎 사이로 스치는 바람소리만이 우리를 사로잡았다. 그리고 마침내 소리가 멈추는 곳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누군가 미리 준비해놓은 것처럼 작은 흙더미와 나무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다. 우리는 그곳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때 등 뒤에서 우리를 부르는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와줘. 뒤돌아보았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갑작스러운 공포감에 휩싸여 우리는 펜션으로 황급히 돌아왔다. 펜션에 돌아온 후 우리는 이 일을 그저 농담, 거리로 돌리려 노력했다. 하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밤이 깊어가면서 점점 기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창문이 스나락하는 소리, 누군가가 벽을 치는 듯한 소리, 그리고 가끔씩 들려오는 그 목소리. 결국 우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밤중에 펜션을 뛰쳐나왔다. 차에 몸을 싣고 마을을 떠나면서 뒤를 돌아보니 그 펜션의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창문 너머로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서울에 돌아온 후 우리는 그 일이 실제였는지 집단적인 환상인지를 두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날의 경험이 진짜인지 확답하지 못했다. 시간이 지난 지금도 겨울이 오고 그때를 떠올릴 때면 여전히 목 뒤가 서늘해지는 기분이 든다. 그리고 문득문득 그날 들었던 작은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것만 같다. 그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 마을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도 우리가 그날 밤에 겪었던 그 이상한 일들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었다. 그날 밤 그 숲속에서 우리가 마주했던 그 존재는 결코 환상이 아니었다는 것을.